만나면 좋은 친구 MBC.住みやすいかどうかという質問に対して95% 以上の人が住みやすいと答えています。100のアクションを実践しますという宣言を当初しておりました。100アクションに到達いたしましたので。다리가 아파 못 올라와서 죽도 살도 못 올라온다. 여기 점심 먹으러 온다. 한 30분 걸립니다. 수직 이동이 실질적으로 되지 않고서는 15분 도시라는 것이 지금 현재 현실이 아닙니다. 노인이 활동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지 외로움이라든지 고독감을 해소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 15분 도시가 저는 꼭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경건입니다. 기획보도 사라지는 부산 미래도시 해법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정은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부산은 초고령화 사회에다가 거기다가 산지가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얘기는 거기에 맞춰서 부산형 15분 도시 얘기하는 거죠. 네, 15분 도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걸어서 또는 자전거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15분 안에 일자리, 의료, 또 문화 같은 이런 생활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는 도시 정책 그리고 개념을 말합니다. 세계 여러 도시가 이런 N분 도시에 도전하고 있지만 부산은 초고령화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15분 도시를 설계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부산형 15분 도시에 대한 고민을 담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된 일본을 취재하고 오셨잖아요. 네, 일본은 고령화와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진통을 겪고 있기도 하지만 대응도 가장 빨리 해온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중에서도 후쿠오카는 고령화에 맞춘 도시 정책을 일찌감치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후쿠오카라는 의미의 후쿠오카 100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해서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일본 후쿠오카는 부산에서 비행기로 불과 1시간 거리입니다. 인구 160만 명, 도쿄를 제외하곤 일본에서 5번째, 규슈에선 가장 많습니다. 공항과 항만, 기차역 등 주요 도시 시설이 반경 2.5km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컴팩트한 도시 구조로 후쿠오카는 이곳 시민들뿐 아니라 관광객에게도 사랑받는 도시입니다. 福岡市が毎年市民に対して意識調査アンケートをやってまして、住みやすいかどうかという質問に対してもほぼ100という95% の以上の人が住みやすいと答えています。 일본의 고령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일본 내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중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みんな東京に行ってしまうという中で、福岡はそういうダムの役割でなんとか福岡も人口が今は増え続けているというところなので、日本全体で減少する中でなかなか他にはない特徴かなと思います。 살기 좋은 도시, 그 배경엔 후쿠오카 100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후쿠오카 100 프로젝트는 후쿠오카를 고령화에 최적화된 도시로 만드는 겁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를 위한 100개 과제를 실현하겠다는 건데 온라인 진료, 고령자 안심 돌봄 서비스, 시내 곳곳에 벤치 만들기까지 프로젝트 하나하나가 매우 구체적입니다. 후쿠오카 시는 예정 시기보다 3년 앞당겨 목표했던 과제를 모두 달성했습니다. 昨年度2022年度は350基のベンチを新たに設置しています。
2025年までに100のアクションを実践しますという宣言を当初しておりました。で、昨年2022年の10月に100アクションに到達いたしましたので。 후쿠오카 시내에 있는 시민 복지 플라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이고 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공간입니다. 건물 내부로 들어가 봤습니다. 3층은 복지용구 전시와 상담, 대여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누워만 있는 환자도 충분히 식사가 가능한 기능성 침대부터 크기와 용도별, 무게별로 수십 가지 종류의 휠체어까지 이곳에 있는 복지 관련 용구만 1,500여 점입니다. 일본에서 지금 휠체어를 보면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이나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자기의 이제 상태에 따라서 좀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같은 층 한켠엔 노인과 장애인 등이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개조한 주택 모형이 있습니다. 욕실 등 집안 내부에도 안전하게 이동을 도울 수 있는 안전바를 설치했고 휠체어 사용자 등을 위해 싱크대 높낮이도 일반 주택과 차이가 있습니다. 연수차 이곳을 찾는 해외 방문객들만 연간 수십여 팀에 이릅니다. ここでは福祉用具の展示を主に行っておりまして、であとは介護制度の質問などにお答えするというものだったり、市民に向けた講座、介護技術の講座を行ったりしています。 이번엔 시민 복지 플라자에서 차로 20여 분,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개호시설, 우리로 치면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시설을 찾았습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이곳에는 노인들이 함께 지내는 그룹홈과 주간 보호 시설 등이 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8, 90대 치매 노인들이 함께 지내는 이곳은 그룹홈입니다. 9명이 정원인데 식사 준비부터 세탁까지 노인들을 돌보는 직원은 10여 명이 넘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노인 장기 요양 보장 제도를 시작한 일본은 2012년부터는 지역 밀착형의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자동차로 30분 거리 안에 포괄적인 돌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건데 민간이 지역 노인 돌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0분 이내의 복지, 중학교 학군 범위 내에서의 이런 문제를 충족시켜주자 하는 것이 정책으로서 이제 굉장히 존중하는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도 요즘은 이제 15분 또는 뭐 20분 이런 생활권 중심으로 간다면은 일본의 제도로서 좀 참고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노인 등 모든 세대가 행복한 도시, 멀지 않은 곳에서 돌봄이 이루어지는 도시. 후쿠오카시가 꿈꾸는 미래, 부산의 미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네, 영상 보니까 후쿠오카시는 시간보다는 고령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차량으로 30분이 기준인데 우리는 도보로 15분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목표치가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후쿠오카시는 노인 인구 관련해서 이미 100가지 과제를 완수했고 또 다른 100개 과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도시의 맞춤형 해법을 찾아내서 도시 구조를 바꿔나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부산은 이런 후쿠오카보다 문제가 좀 더 복잡합니다. 초고령화 도시인데다 덧붙여 삼복도로 마을이 곳곳에 위치해 있는 지형적 특성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5분 도시를 완성하기 위해선 후쿠오카보다 몇 배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난달 중순, 낮 최고 31도로 폭염 경보가 내려졌던 날입니다. 부산 서구 동대신 일동, 망양로 일대를 찾았습니다. 주거 밀집 지역인 이곳은 계단을 통한 이동이 일상인 곳입니다.
망양로에서 인근 서구종합사회복지관까지 가는 길 역시 경사도 22도에서 27도로 좁은 급경사 계단입니다. 노인 체험복을 입고 이곳 경사로를 걸어 올라가 봤습니다. 전체 무게 10kg 정도. 팔, 다리, 목에 찬 모래주머니는 관절 움직임을 불편하게 하고 근력도 약화시킵니다. 특수장갑을 낀 손의 감각은 떨어지고 시야가 흐릿한 백내장 체험 안경까지 착용하면 80대 노인의 몸이 됩니다. 안경 자체는 시야를 좀 좁게 만들어서 이제 이거를 착용함으로써 만약에 이런 안질환에 걸렸을 때 어르신의 시야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고안된 안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자의 첫 번째 동선은 망양 공영주차장에서 인근 서구종합사회복지관까지 올라가는 길. 지도상으론 220m, 걸어서 7분이면 도착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부산시가 15분 보행거리의 기준으로 삼은 750m에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지팡이까지 짚고 나서는 길. 쉬지 않고 한 번에 복지관까지 가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늘벽에 몸을 기대 있기도 하고 복지관 도착 직전에는 작은 쌈지공원에서 아예 주저앉아 쉬었습니다. 복지관 입구까지 걸린 시간은 12분 정도. 지도상 예측 시간은 그야말로 숫자에 불과합니다. 제가 아까 거리가 220에 네이버 지도상 7분이었는데 지금 거의 12분 가까이. 어르신 상태나 아니면 이제 날씨 상황 따라서 더 걸릴 수도 있고. 출발 지점에서 배웠던 노인을 마침 복지관 입구에서 만났습니다. 인근에 산다는 이 노인은 매일같이 복지관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 기pen지고 사서 다리가 아파 못 올라서 죽도 살도 못하고 올라온다. 이 점심 먹으러 온다. 한 30분입니다. 복지관에서 한참을 쉰 뒤 이번엔 동네 마을회관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지도는 복지관에서 마을회관까지를 직선거리 365m, 571걸음, 9분 거리로 예측했습니다. 80대 노인에게 내려가는 길은 더 힘듭니다. 그나마 이곳 계단길엔 안전바가 있어 다행입니다. 여기는 보니까 옆에 따로 안전 손잡이를 하나씩 더 설치를 해놓으셨네요. 네. 여기가 없는 데도 있을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보통 벽에 붙어서 그렇게 내려오시거나 올라가시더라고요. 벽을 이제 짚을 데가 없으니까 약간 벽 쪽으로 이렇게 짚어서 가시더라고요. 이게 없으면 손잡이가. 예. 이번엔 남의 집 화단 모서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려가는 게 더 신경 쓰이기 힘드시죠? 훨씬. 그리고 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짐이 없잖아요. 장바구니나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 그냥 몸뚱아리 하나잖아요. 잠깐의 휴식을 마친 뒤 다시 계단길을 내려가고 도로를 건너고 또 계단길을 내려간 끝에 목적지인 마을회관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19분, 예정 시간보다 2배 넘게 걸렸습니다. 동행했던 사회복지사에게도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제가 넘어질 것 같아서 이 손잡이를 잡게 된다고 해야 될까요? 왜냐면 저는 이제 지금 짐도 없고 저도 그냥 이제 건강하긴 한데 내려올 때 너무 불안하고 해서. 기자가 80대 노인 체험을 한 망양로 일대. 동대신 일동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6.3%. 4명 중 1명이 노인인 셈입니다.
이 일대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외에도 민주공원, 시립중앙도서관 등의 시설이 근접해 있지만 경사지 끝에 있는 이 시설들이 노인들에겐 그림의 떡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평지 그리고 직선거리 750m 안에서 다양한 생활시설에 접근 가능한 것. 부산시가 구상 중인 15분 도시의 기준이지만 초고령 도시에다 산지 지형이 상당 부분인 부산 특성을 감안한 보완 대책이 필요합니다. 점심 한 끼 드시려고 30분 동안 계단을 오르는 80대 노인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청년과 노인의 시간이 다르고 산지와 평지의 접근성도 다른데 우리가 삼복도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복도로에서의 기자의 짧은 체험을 비교적 상세하게 보여드린 건 부산의 인구 10명 중 8명이 이처럼 경사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사도의 차이는 있지만 특히 삼복도로가 많은 원도심의 경우 고령 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부산시가 목표로 하는 15분 도시가 이분들에게는 30분, 40분 도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동대신 일동 망양로 일대에는 엘리베이터가 한 대 설치돼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바로 옆에 있는 이 엘리베이터는 경사길 위아래를 오가며 주민들의 수직 이동을 돕습니다. 엘리베이터 아래 위로 또 계단길 사이사이 차량과 대중교통, 수평 이동이 가능한 도로가 있지만 이곳 주민 대부분은 계단길을 오르내리는 수직 이동이 불가피합니다. 여기 있는 중간에 있는 집들은 계단 사이에 있어서 계단 이용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죠. 다른 그 방도가 없으니까 길이. 동대신동에 있는 부산 서구에만 이런 경사길 계단이 1,800여 개에 이릅니다. 이 중 망양로를 비롯해 서구에만 남일인의 엘리베이터, 소망계단 모노레일 등 수직 이동이 가능한 기기가 설치된 곳은 5곳. (2028년까지) 4개가 더 지어질 예정이지만 그래봐야 불과 9곳입니다. 삼복도로의 수직 이동을 수월하게 하는 것, 서구의 수건 과제입니다. 여기는 전통적으로 주거지가 경사지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시장이나 마트 아니면 의료시설 이용하는 데 상당한 불편이 있어서 수직 보행길을 조성하는 게 지금 현재 구정책 목표로 해서. 부산 전체로는 시가지 면적의 약 70%가 10도 이상 경사로 이루어져 있고 10명 중 8명은 이런 경사지에 살고 있습니다. 경사지는 부산 전역에 골고루 퍼져 있지만 특히 그중에서도 원도심인 중, 동, 서구, 영도 등의 삼복도로는 급경사지로 보행 이동의 제약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급경사 구간은 물론이고 경사지 개발을 위한 옹벽과 계단 역시 보행 이동을 힘들게 합니다. 삼복도로에서의 15분 도시,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이 원도심이 다 똑같은 건데요. 과거에 현재까지의 어떤 정책은 수평적인 이동에 대해서만 계획이 지금 서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 수직 이동이 실질적으로 되지 않고서는 15분 도시라는 것이 지금 현재 현실에 안 맞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삼복도로가 있는 원도심은 초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중구와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 16개 구군 중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 삼복도로의 고령화율은 더 심각합니다. 부산의 고령화율 상위 동들을 확인해 봤더니 원도심 삼복도로에 접한 동이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복도로에 사는 노인들의 외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의 삼복도로는 대략 50여 킬로미터.
하지만 엘리베이터 등 수직 이동 수단은 고작 17개 정도이고 15개가 추가 건설 예정인 것으로 부산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들이 외출할 때 가장 불편한 점으로 계단이나 경사 오르기를 꼽은 비율은 부산이 전국 8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습니다. 보행과 더불어 자전거 등 친환경 이동수단의 확대 역시 15분 도시의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제로 꼽히지만 외출할 때 자전거를 이용한다는 부산의 노인은 0명입니다. 수직 이동수단을 확보해 노인들을 집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 건강, 인간관계, 사회 참여 등 노인 문제 해결의 첫 걸음으로 15분 도시는 초고령화 도시 부산의 노인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시각입니다. 노인이 활동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지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외부와의 교류를 통해서 이제 정신적인 문제, 외로움이라든지 고독감을 해소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 15분 도시가 저는 꼭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부산은 이처럼 노인에게 불편한 도시입니다. 750m 범위 내 학교와 도서관, 병원, 체육시설 등 생활 SOC 시설의 접근성을 분석해봤더니 노인교실, 병원 등의 거리는 750m를 벗어나 접근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750m는 평지의 직선거리 기준으로 삼북도로의 실제 접근성은 훨씬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저 계산은 그냥 단순히 해당 어떤 시설들을 놓고 거기서 직선거리 750m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는 것이라서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포함됩니다. 부산의 영역이 넓지만 그 안에 산지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제외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지난 2015년 고령화 도시가 된 부산은 이로부터 불과 6년 만에 전국 대도시 최초로 초고령화 도시가 됐고 앞으로 7년 뒤면 부산 인구 10명 중 3명이 노인인 도시가 됩니다. 고령화 속도에 깜짝 놀란 부산시는 고령화 도시가 된 바로 이듬해인 2016년 WHO 세계보건기구의 고령 친화 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했습니다.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역시 고령 친화 도시의 주요 가이드라인으로 도시 기반 시설의 안전과 접근성 향상, 대중교통 등 교통수단 편의성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5분 도시의 개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늙어가는 부산. 15분 도시. 15분 생활권 조성에서 이러한 상황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동부, 서구, 영도구, 중구는 급경사에다가 또 인구 소멸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15분 생활 SOC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 보니까 노인은 힘들고 젊은이들은 외면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결국 15분 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직 이동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죠. 네, 15분은커녕 집 밖을 나서기도 힘든 그런 노인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수직 이동수단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더 나아가 말씀하셨다시피 젊은이들을 유인할 중요한 요인도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5분 도시의 핵심은 결국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생활의 SOC에 잘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노인이 살기 좋은 곳이면 결국 모든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런 도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1부에서는 15분 도시, 2부에서는 복지를 이야기했는데 이어지는 3부에서는 사람이 모이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 할 거죠. 네, 인구 절벽 시대 도시는 과연 어떤 구조로 변해야 하는가가 주제입니다. 압축과 연결 두 단어가 키워드고 북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급매물들이 이제 상당히 소진이 됐었습니다. 이러한 아파트들이 대부분 4억 원 이상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소형 저가 아파트보다는 이런 급매물 중심으로 거래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저희도 지금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지금 3명입니다. 3명. 3명이서 이걸 하려니까 지금 엄두가 안 납니다. 최근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고 있고 향후에는 공급 물량이 줄어들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다시 연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 얘기 나눠봅니다. 나오신 분 소개합니다. 서정열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 방송희 한국주택금융공사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요즘 그 부산 부동산 시장에 완판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이 회복 확실히 되는 그런 신호로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바닥은 다졌다. 네. 그렇지만 내용의 질은 서울 수도권과 우리 부산은 좀 다르다. 이렇게 진단하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런 분양 시장의 상황만을 보고 실질적인 주택 시장의 경기를 예측하는 기존 주택 가격의 거래량 또는 가격 지표가 안정적인 수준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회복세로 전환됐다라고 진단하기는 조금 시기상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분양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문제인데요. 7월에 평균 분양가가 2019년부터 올해까지 나와 있는데 또 부산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1년 만에 15%, 그리고 소형은 32%까지 지금 올랐다고 합니다. 이런 고분양가 현황과 이유를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최근 3, 4년 동안 집값이 오른 게 아마 향후 10년 동안 올라야 될 게 올랐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일단 올랐습니다. 거기에 지금 인건비 올랐고요. 자재값도 올랐습니다. 거기에 또 표준건축비 상승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분양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고요. 또 특히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도 선분양이 아니라 후분양을 하는 경우가 많죠. 후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한 선택인데 그 후분양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부산에서는 2023년 전체 1,995만 원이 3.3제곱미터당 한 평당 분양가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분양된 게 3천만 원 후분양 상품이 있었고요. 그것도 지금 평당 5천만 원 상품까지 있는 거로 보면 분양가격은 당분간 우리 부산은 주택 가격의 상승과는 별개로 주택 가격 자체로서의 분양가 자체로서의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민간 개발 사업에서 수익 구조에서 지출 항목 중에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한 40에서 50% 수준이고요. 금융 조달 비용이 약 한 15%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최근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고요. 거기에 인건비 상승이 더해져서 그 사업 공사비가 아주 큰 폭으로 오른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금융 조달 비용은 약 한 50% 정도 증가한 상황이다라고 업계에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주택 공급자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분양 가격을 인상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예전과는 상황이 조금 달라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후분양가가 사실은 상한가를 회피하기 위한 거다. 사실 저는 좀 처음 듣는 것 같거든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후분양을 하는 이유는 아파트가 제대로 지어지고 있는지 괜찮은지를 보고 난 다음에 사는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숨어 있는 거는 지금 분양가가 올라가는 그런 게 있네요.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부분 선분양을 받기 때문에 지금 후분양이라고 하는 것 자체 그리고 후분양가가 분양 가격이 높다는 것 자체에 대한 이해가 좀 달리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분양을 선택하면 분양 가격을 회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높은 가격에 분양을 하죠. 그렇게 되면 주변 아파트 시세도 구축들이 가격이 따라 올라가는 또 악순환 아닌 악순환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선분양하더라도 또 주변 아파트의 오른 가격으로 또 분양가를 책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준공 직전에 완공된 물건을 보고 살 수 있다는 만족감은 있습니다만 후분양 받으면서 한꺼번에 또 가격을 내야 되는
부담도 있고 네. 분양 가격도 오르는 부담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뭐 이게 물량이 오히려 모자랄 정도로 이렇게 잘 팔리게 되면은 이 건축하는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네네. 것처럼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상승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시기에 분양을 하든지 간에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의 현재 상황은 사실상 과거 분양 가격이 상승하던 시기에 사업 시행자가 사업 이익을 조금 더 취하려고 발생하는 상승이라기보다는 사업 시행 구조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통계를 보니까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에 주택 인허가가 35%가 감소를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러면은 이게 수년 후에 공급이 부족하는 공급난이 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네,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올해 2만 세대가 넘는데 내년에 15,000 그리고 후내년에는 7천 세대로 이렇게 되는데 자 공급난이 오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올해 남은 기간만 해도 입주 예정 물량이 12,000세대 정도가 있고요. 네. 그리고 내년에 2024년이죠. 15,000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부산에서 보통 1년에 소요되는 아파트의 소요량을 어느 정도 예상을 네네. 해보면 네. 13,000에서 15,000세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분양하지 않아도 내년에 그러니까 소요량은 입주 예정 물량으로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도 역시 총량이거든요. 내가 선호하는 지역에 공급돼야만 그것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면 그런 미스매치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따른 선호와 비선호에 따른 미스매치는 있을 수 있지만 총량으로 보면 우리 부산은 어느 정도는 급격하게 가격이 상승할 만큼의 공급 부족 물량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주 예정 물량, 입주 물량은 당장 1, 2년 안에 신규로 공급되는 물량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최근에 그런 공사 단가의 상승 뭐 이런 문제들로 인허가 물량이 줄어들고 착공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데 방점을 두어야 할 것 같거든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영향을 지금 현재 상황에선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통상 인허가 또는 착공이 실제 시장에서 공급되는 데까지의 시차 약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차를 고려한다 그러면 현재 이런 공급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3년 또는 5년 후에 시장의 공급이 부족할 수 있는 역할로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서 정부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원희룡 장관이 18일 날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일단 언급된 내용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비아파트 공급, 그다음에 PF를 통한 건설 활성화, 그리고 소형주택은 여전히 세계 최초 주택 공급할 때 좀 청약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얘기 하셨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만약 이번에 주택 공급 확대, 주택 공급 대책에 만약 포함된다면 어느 정도 윤석열 정부가 집권 직전에 8.16 대책을 통해서 얘기했던 270만 호에 대한 주거사다리를 제대로 조금은 챙기겠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분양시장에서의 가격이 높게 책정되고 이것은 결국은 또 기존 주택 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기존 주택 가격이 조금 침체되어 있는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더라도 추후 3년에서 5년 사이 가격이 또 급등하는 그런 또 과거의 시행착오들을 반복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좀 선제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고 관찰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좀 금융 조달의 좀 용이성을 조금 활로를 터서 적정한 수준의 공급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집을 구입한다면 분양을 받아야 되느냐, 기존 주택을 사야 되느냐, 어느 쪽을 권하시겠어요? 교과서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주택이든 분양 주택이든지 간에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다라고 했을 때 각기 이제 가구가 처해져 있는 예산 상황하고 부담 가능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현재 시점에서는 매매를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당분간 이 고분양가 관련된 추세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현재에서는 입지가 좋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존 주택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 그것이 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저는 교과서에 없는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착한 구축 네. 선택하십시오.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분양 가격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우리 부산의 속사를 좀 더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분양 가격이 반영돼서 조금 높은 신축보다는 오히려 매물이 쌓이면서 매도 가격이 낮아진 구축.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이제 착한 구축 이렇게 원래 우리 부산이 착한 분양가로 참 지역에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선호됐었던 시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어렵습니다. 다 어렵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렇다면 오히려 매물이 쌓여 있는 구축 가운데 매도 가격이 좀 낮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진짜 살고 싶은 동네에 구축, 착한 구축을 선택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은 내년도 신규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이 15,000여 가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2025년 상반기에도 7,000여 가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2, 3년간 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내년에는 15,000여 세대까지 입주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많이 하락한 전세 가격이 내년에는 회복이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매매 가격도 내년 하반기에는 상승 전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의 9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는 부산과 전남북 등을 제외한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부산도 해운대와 수영구 등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는 분위기입니다. 자, 생활형 숙박시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강제이행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라고 했는데 시행 시기 내용 또 단속의 실효성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정부는 10월부터 강제이행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과하겠다는 것인데요. 강제이행금 부과는 정부에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장관이 언급한 부분은 뭐냐면 강제이행금 부과라는 건 법적 원칙은 맞지만 상황에 따라서 지난 정부에서 이거 강제이행금 물릴 테니까 사지 마십시오라는 수요를 압박한 측면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 조금은 강제이행금이 아닌 방법으로도 해결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저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부과가 좀 어렵다 이런 뉘앙스를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21년도 4월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것이 이제 더 이상은 주거용이 아니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되는 시설이다. 더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다라고 되었고요. 정부에서는 이미 분양을 받아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생활용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계도 기간 내에 그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숙박업 등록을 하든지라고 하는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기간, 계도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이게 올해 10월 14일까지가 계도 기간이고요. 15일 이후부터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라는 방침인데요. 당초 이제 숙박시설로 허가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사후에라도 이걸 조정하고 시정하고 하는 조치들은 상당히 바람직한 조치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법 개정 과정에서 이게 사후적인 규제 조치가 생기기 이전에 이미 분양된 생활용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이 법이 적용되도록 소급 입법을 추진한 점은 좀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우리 부산 시민 그리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 또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택 담보대출의 만기가 50년에서 이제 그 기간을 축소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특례 보금자리론을 판매하는 것을 중단한다. 그럼 이 내용과 배경부터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 특례보금자리론의 정책 대상 변경은 이미 예견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초 이제 특례라는 이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한시적으로 도입된 상품이었었고요. 공급 초기에 이미 공급 목표를 40조 원 공급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8월 말 기준으로 36조 원 정도 지금 달성한 상황으로 한 90% 정도 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정부 또는 공공이 제공하는 그 공적 모기지가 사실은 서민 실수요자들에게 좀 더 다양하게 자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조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 축소라기보다는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좀 완화된 상황에서 정책금융상품의 정상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부 합산 1억 초과 내지는 6억에서 9억 이하 주택 특례거든요. 그게 이제 일반형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부산은 다 혜택됩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도 있었던 것인데 없어지니까 우리 부산시장에 미칠 영향은 일단은 거래가 감소할 겁니다.
지금 우리 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우리 부산 지역의 아파트 가격 8월만 하더라도 지금 0.18% 하락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심리 상태로는 서울 집값 오르는데 우리 올라갈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물도 좀 쌓이고 있고 가격도 지금 사실은 0.18% 하락한 상황이라고 본다면 우리 지역 입장에서도 거래 감소 형태로 나타나고 관망세가 좀 커지는 건 있겠지만 그래도 시장의 내실은 좀 더 꾀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비전문가로서 이제 듣는 얘기 또는 보는 뉴스를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예를 들면은 뭐 브랜드 가치가 있다든지 그런 같은 경우에 대연동의 어느 아파트 이번에 보니까 뭐 1차 분양을 했는데 1순위 분양을 했는데 22대 1이 넘는 그리고 굉장히 분양가가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산이 좀 있는 분들은 그런 곳에 가고 대부분의 우리 시민들께서는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약간 양극화적인 현상이 좀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싸지 않고 비싼데도 청약 경쟁률이 높은 것은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결국은 이제 청약 경쟁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래서 실제 계약률이 소위 이제 마이너스 P라고 마피라고 해서 그것이 생기는 순간 이제 거품은 또 꺼질 것이기 때문에 좀 우려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요. 우리 지역 입장에서는 2030 세대가 생애 첫 주택 내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조금은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공적 모기지를 통해서 살려고 했던 것은 이제 정지됐다라는 측면에서 좀 아쉬움은 큽니다. 저 좀 반론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융 정책이 사실상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수요자 심리적인 요인에 작용을 해가지고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론의 여지가 없는데 다만 이제 최근 주택 시장의 반등장을 이끌었던 그 주택들은 대체적으로 신규에 가깝고 또한 시세가 9억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반등장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아파트는 이미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해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또 하나 이번 조치를 통해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게 된 대부분의 그 일반형을 이용했던 가구들 같은 경우 일반 시중은행을 통해서 여전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금융 비용을 조금 더 높게 부과를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이제 그 특례가 이제 고정금리임에 반해서 시중은행의 주담대가 대체적으로는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금리 위험을 부담해야 된다라는 점이 있긴 하지만 전혀 퇴로가 없는 대안이 없는 대상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조치가 주택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전망은 좀 과하지 않나. 저는 또 거기에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총론적인 전국적인 서울의 얘기고요. 우리 부산은 특례를 통해서 금리를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얻는 젊은 세대가 있었다면 그 기회가 봉쇄됐다면 그런 지역 시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메리트가 상실된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실거래가를 공개할 때 등기를 표기한다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지난 7월 25일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 개편되면서 23년 1월부터 거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등기일을 확인할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예, 그 전까지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가격 그리고 전용 면적, 층, 건축 연도, 계약일 정도까지만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 실거래가 신고가 부동산 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일 이후에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르고 나서 60일 이내에 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가 가능한 구조였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사례들이 발생을 하냐면 예를 들어 거래 가능 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허위 거래를 신고를 합니다. 이건 이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 이제 나타났었던 불법 의심 사례들인데요. 이 가격 상승기의 허위 가격은 허위로 기록된 그 높은 가격은 그 지역 시장의 평균 가격으로 대표적인 가격으로 기준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이후에 거래되는 것들이 좀 더 높은 가격에 또 찍히게 되죠. 그래서 인근 지역의 더 높은 가격의 거래가 이제 신고가 되면 기존의 허위 가격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단지의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행위들이 적발이 되면서 이러한 조치들이 취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등기 표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옵니까? 그럼요. 왜냐하면 결국은 등기가 표시됐다는 얘기는 소유권이 완전 이동됐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그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이런 그 여타의 포털을 통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제시되는 가격들은 거래된 가격, 그러니까 사실은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허위 매물의 그 자전 거래를 통해서 집값 올리기, 집값 부풀리기에
그런 가격들이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그게 실제 거래가 됐다면 등기가 이전됐다는 것이 증명되면 네. 그 가격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그게 실제 거래 가격이니까 그것을 이제 인정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가격 띄우기에만 악용됐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거고요. 전세 사기 때문에 피해 많았죠. 네네. 그런데 집값 올려가지고 또 전세 사기를 치려고 하는 상황 그리고 또 전세 사기를 사건 사고로서 고소고발 돼야지 이제 사기라는 것이 붙는데 그렇지 않고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 우려된다라고 네. 했던 게 바로 이제 역전세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의 이 소위 실거래가 공개라고 하는 것은 등기가 완전히 된 상태에서 시장을 조금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정부의 의지이기 때문에 저는 뭐 상당히 바람직하고 원래는 일찍 시작됐어야 될 것을 이렇게 악용하는 집값 띄우기로 악용했던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을 조금은 바로잡는 것이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부산 아파트 매물에 대한 도표 하나 보시고 마지막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좀 매물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는데 현 시점에서 전망해 볼 때 부산 부동산 시장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시는가 이 질문입니다. 부산 주택시장은 당분간 저는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현재 보합세. 수준에서 네네.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다만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의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상당히 혼재되어 있고요. 네. 이것이 문제는 이제 단기에 영향을 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이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네네. 점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3월 기점으로 우리 아파트 아까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 거래량으로 보면 3월에 2,768건이 거래가 됐는데 네. 우리 부산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7월 달에 2,128건 정도 그러니까 한 500, 600건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 감소한 물량은 바로 매물이 증가한 것으로 바뀐 겁니다. 네. 그 얘기는 매물이 쌓이면서 매도 가격이 높기 때문에 매수자가 사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귀결된다면 네. 서울을 보시 마시고 저는 부산을 보시라. 네. 그리고 부산을 보면 지금 서울과는 다른 시장으로 소위 그것을 이제 디커플링 내지는 탈동조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네네. 수가 있는데 일단 요지는 뭐냐면 서울시장만 보지 마시고 부산시장 보시고 진격을 결정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식 사회자로 배우 홍경과 고민 씨가 확정됐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은 다음 달 4일 열리는 개막식 사회자로 배우 이재훈과 박은빈을 선정한 데 이어 폐막식 사회자는 드라마 DP 등에 출연한 배우 홍경과 아시아 콘텐츠 어워즈 여자 신인상을 수상한 배우 고민 씨가 맡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설계된 건축물은 건물 높이와 동간 거리 기준을 완화해주는 내용의 부산 건축 디자인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특별 건축구역을 지정해 디자인 창의성, 시민 개방성 등이 인정되면 법정 용적률의 120%까지 확대하는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에 중태에 빠뜨린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 씨는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추가 인정돼 징역 20년으로 형이 가중됐습니다. 추석 연휴인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시내 유료도로 8곳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광안대교와 거가, 부산항, 을수도대교 등 4개 해상교량과 백양산 터널, 수정산 터널, 산성 터널, 천마 터널 등 4개의 터널이 포함됩니다. 부산은 아직도 피란 수도와 합판 섬유, 신발 등 경공업 도시로 팽창했을 때의 7, 80년대 도시 구조를 상당 부분 갖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고 인구 소멸 위기 앞에 선 지금 도시의 많은 부분을 개조해야 하고 또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다음 주는 아세안 게임 중계방송 관계로 시사 포커스는 한 주 쉬고 10월 8일 일요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o, I'm not colorblind. I know the world is black and white.